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의 정점은 뭐냐, 이원화된 화폐 시스템에서 그 역할이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되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저축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래서 두 개의 화폐 시스템, 그게 저는 이제부터 트렌드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에서 지금은 적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의 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유동성하고 비트코인이 상관성이 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는 게 사실은 비상관자산으로서의 안전자산이라는 뜻이 있을 텐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 경기 많이 타던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 터지면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비상관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주식과 부동산과 뭐 통화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시경제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 때 이거는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가치가 유지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더 올라주거나 이러면은 이제 비상관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원래는 비상관 자산이었어요. 2017년, 2018년 이때만 하더라도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던 말던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던 말던 비트코인은 갈 길을 그냥 자기 갈 길을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거시경제 트렌드와 밀접하게 상관성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건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면 그만큼 비트코인의 주류 자산으로 들어온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체도 기관이나 국가나 아니면 기업들로 많이 넓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들은 제롬 파월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트렌드를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는 거는 사실상 돈의 양이 많이 풀릴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돈의 양이 줄어들 때는 비트코인도 지지부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실 차트예요. 그냥 이 돈의 양이 늘어날 때는요, 돈의 양이 늘어나면은 위험 자산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2020년, 21년에 그랬던 것처럼 무제한 양적완화, 기준금리, 제로금리 이렇게 가면은 돈이 어디론가는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같이 아직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정의가 불분명한, 근데 뭔가 좋아 보이고 혁신성이 있는 것들에 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상 4년 주기로 이 돈의 양이 많이 풀릴 때 유동성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도 막 풀릴 때 비트코인 가격도 막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4년 동안이든 뭐 3년 동안이든 너무 많이 돈이 풀렸어, 우리 이제 좀 약간 긴축을 해야 되겠어, 이런 시기가 오면은 비트코인도 잠잠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예, 유동성도 점차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양이 늘어날 거고,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이 좀 줄었죠. 글로벌 리퀴디티가 2022년에 정점 찍고 내려가는 추세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서도 10만 불을 뚫고 올라간 게 사실상 대단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거냐 올라갈 거냐는 관점에서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 벌써 그 연준도 TGA 잔고가 그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래포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더 내리면서 은행들 보고 돈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시중은행들한테. 시중은행들은 돈을 찾아가니까 그 돈 가지고 대출 내보내고 다른 데 재투자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 기조로 가겠다고 사실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제 유동성은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아무리 뭐 효율적인 정부를 외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늘어난 그 국가 부채만 하더라도 뭐 천정부지로 아무튼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풀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 트렌드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금리 인하 포함해서요. 금리 인하를 못 하더라도 시중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하겠다고 하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사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에 관심이 돌아가는 거. 참 재밌는 차트인데, 비트코인 가격을 로그로 그려보면은, 로그 함수로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냥 일반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 텀으로 그렸을 때는 크게 올랐다가 한번 크게 꺾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이거를 이제 로그 함수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 함수로 그려진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은 이 하단이 빨간색 선을 절대 뚫고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상단도 보라색 선을 한번 살짝 넘었지만 다시 떨어지고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수학 공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학 공식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수학 공식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교향악단을 가시면 교향 클래식한 하는 음악을 들으시면은 거기에도 다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그 하모니를 내기 위한 적절한 그 배치, 악기의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악기가 하나하나가 내는 음량도 그렇고 지휘자가 그런 것들을 다 뭐 수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야 최적의 소리가 나는지를 알고 지휘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을 이해해야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도 그런 어떤 이 하모니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수학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뭐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무어의 법칙에 또 영향을 받아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는 4년에 한 번씩 이 반도체 가격 대비 성능이 2배 좋아진다라는 법칙이거든요. 네. 물론 뭐 최근 깨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IT 장비의 가격은 싸지고 그만큼 성능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바로 그 반도체를 가지고 채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이 사놓은 채굴 장비의 내용 연수 대비한 가치는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비트코인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감이 되더라도. 반감이 되더라도. 그래서 사실 반감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먹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반감기가 오면 채굴의 효과가 떨어져서 채굴업자들이 더 이상 채굴할 이유를 못 찾을 텐데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그런 무어의 법칙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막 폭등할 때 보시면 가격이 막 폭등하는 이 시기들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와 시기가 겹칩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많은 채굴자들이 몰린다는 거거든요. 나도 돈 벌어봐야지. 나도 돈 벌어봐야지. 왜냐하면 투입 비용 대비 뽑아먹을 수 있는 매출이 많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럴 때 반감기라는 게 없으면 너무 과열돼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든 자산이든 아니면 생명체건 너무 급격하게 과열이 오면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그거는 무너집니다. 도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스케일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는 법을 보면은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 도시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나오는 특허 개수가 늘어날수록 주유소의 개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럴수록 그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결국 그게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도시의 성장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채굴자들이 몰리고 반감기로 인해서 한번 꺾어주고 근데 채굴자들이 투입해놓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지지선에서 막히죠. 하락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되게 이 교향악단의 싱크로나이즈된 하모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비트코인이 싹 이렇게 15년 동안 유지되고 올라간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감기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4년 주기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24년에 반감기가 왔고 그 뒤로 상승을 할 거다. 왜냐하면 반감기여서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세예요. 시세가 하락하고. 그럼 이 반감기로 인한 상승 효과는 지금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래봐야 지금 4번째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반감기 자체가 뭔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반감기가 딱 지나고 나면은 이 호재로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반감기가 왔어.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처음 2010년, 뭐 2013년 이때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뭐 2017년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보란듯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감기 때문에 돈을 벌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알고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의 모수 자체가 너무 작았는데 이제 2021년 그다음에 2025년 이렇게 오면서 반감기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호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모수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반감기가 2024년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 4월 전에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거는 이제 ETF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연말에 봤을 때 2024년 연말로 봤을 때 13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반감기 효과는 있었어요. 예년보다 줄어들었을 뿐이죠. 그 상승폭이. 2025년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뭐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효과라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재화의 가격은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반드시 수요가 올라야 되는데 줄어든 공급량 때문에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저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20몇 개 주들이 전략적 비축 법안 발의했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13F라는 거 보니까 미국에 있는 12개 연기금이 MSTR 주식을 사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했다고 또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죠.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계속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재밌게 돈을 벌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왜 자신 있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면 반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감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있었고 그러면은 엄청난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맞구나 이거는. 그러면은 자신 있게 담아도 되겠다. 그럼 그 전략자산이란 부분이 좀 궁금한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략자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이 비트코인이 전략자산화 된다는 거는 많이 보유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나중에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증했을 때 그 국가에 있는 거래소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거기 때문이죠. 알트코인도 혹시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이너로서.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역사가 2번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증명이 됐고요.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냥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 성공을 이미 다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를 다 아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약간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 원죄 없는 잉태라는 말을 씁니다. 원죄 없는 잉태가 있었다.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호련히 떠났다. 원죄 없는 잉태로 태어났다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거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모든 알트코인들 보시면 다 창시자가 있고 창업팀이 있고 그들이 다 큰 물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탈중앙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이 사용성을 찾은 알트코인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달러 기축통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달러 자체가 전 세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스며드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특히 달러 대비해서 자국통화 가치가 많이 무너진 이런 개도국들에서 보면은 너도 나도 달러로 거래를 하고 싶어하고 달러 갖고 싶어 하지만 아예 그냥 토탈리테리한 정부가 못 갖게 하거나 거래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잘 해결한 겁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 정의와 그 정의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대로 내놓은 그런 서비스들은 성공한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그 중에서도 USDT 테더가 되겠죠. 테더는 그런 문제 정의를 제대로 잘했고 솔루션을 잘 내놓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더는 그걸 국채를 사서 국채에 대한 배당을 받아서 이익을 벌지만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는 비트코인만큼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달러랑 연동되니까. 그렇죠.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밖에 못 보겠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의 정점은 뭐냐면요. 이원화된 화폐 시스템에서 그 역할이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폐는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가치 저장 수단과 물물 교환의 매개, 거래의 매개가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되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저축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래서 두 개의 화폐 시스템. 그게 저는 이제부터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뭐 굳이 은행 계좌를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계좌 대 계좌로 이렇게 아니면은 피지에서 벤사를 통한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친 화폐 거래를 할 필요가 없고 USDT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비트코인에 하는 그 두 개의 연계성이 또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두 개는 다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는 USDT조차도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발행이 됐어요.
얼마 전에. USDT는 원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트론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이 둘은 이제 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과. 그러므로 이제 상호 연계가 안 되죠. 근데 비트코인이 레이어 2가 있어요. 두 번째 레이어가 있는데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USDT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어요. 얼마 전에 몇 억 달러 규모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과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 있는 USDT를 아주 심레스하게 편하게 교환하면서 환전하면서 쓸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에서 지금은 적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투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답할지 뻔히 아시겠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앞에. 지금은 10만 불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조금씩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긴 하죠. 단기적으로 잘라봤을 때도. 10만 불 정도에서 이번 그 2025년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더 올라가서 과열도 좀 있고 거품도 좀 쌓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나도 관심 가져보자 하고 들어가시는 건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의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는 만큼만 사야 된다. 내가 잘 모르는데 이 방송 보고 관심이 가서 덜컥 내 재산의 뭐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면은 조금만 가격이 움직여도 멘탈이 흔들리고 결국 팔게 됩니다. 손해 보고 팔던 이익 보고 팔건. 그러면은 이제 제 욕을 하시겠죠. 네 말 듣고 샀는데 어떻게 된 거냐? 틀렸다. 그렇죠. 이러면서. 근데 아는 만큼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면 그냥 10,000원, 50,000원, 10만 원 이 정도만 사보시고 점점 사보면은 일단 공부를 하게 됩니다. 관심이 가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는 만큼 조금 더 사보고 그렇게 믿음을 늘려나가면서 양을 늘려나가는 거지. 절대 비트코인은 한 번에 이렇게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약간 벼락부자가 돼보려고 투자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했다가 뭐 앞서 계속 그 삼성전자 사례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꾸로 가게 돼 파도를 잘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원히 투자를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약간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자들 마인드에서는.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무산되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 뭐 전략적 비축 안 하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그냥 자기 밈코인이나 발행한 그냥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써본 이 카드를 써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비트코인 가격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도.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더 큰 기업단에서 나온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그렇죠. 주주총회까지 이 안건이 들어갔으나 결국 부결됐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이 소문에는 많다고 해요. 그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중에 나온다거나 마이클 델이 운영하는 델 컴퓨터 이런 데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수요처가 되겠죠. 엄청난 이제 호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단위 도입이 되겠죠. 이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도입했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요원을 질지 모르더라도 조금 더 큰 규모의 국가 단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든 아니면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든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엄청난 또 호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체코 같은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큰데 체코 중앙은행장인 미흘이라는 사람이 안건에 붙였어요. 비트코인을 우리 중앙은행이 정기적으로 사모아서 특정 금액을 보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투표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ECB의 라가드 총재가 극구 부인하고 나서 안 된다. 우리 유로존 안에 있는 국가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법적으로 그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도 설전이 지금 붙고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계속해서 유럽이든 아니면 다른 기타 주요국들로 번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미국이 어떻게 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든 말든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단 굉장히 저 가능성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정부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그렇죠. 너도나도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데 24개 주가 아마 발의를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서 4개 주가 드랍아웃을 했고요. 그럼 남은 주들도 이제 계속해서 드랍아웃하는 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법안 발의가 한마디로 부결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단초가 되어서 2개, 3개, 4개까지는 또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도미노처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텍사스주를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텍사스주가
1년에 5억 불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상한선을 원래는 법안에다가 넣고 발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법안에서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가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입니다. 그렇죠. 법인세도 깎아주고 채굴 기업이 들어오면 법인세도 깎아주고 전기세도 싸게 주고 그러면서 채굴 기업들을 계속 유치를 해왔고 텍사스주는 20년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국 내에서 1등을 했던 주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거기로 본사 이전했고 메타도 거기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본사 만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뭐 실리콘밸리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지금 기업들이 이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 전략적 비축 법안을 통과시키면 더 좋다는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텍사스가 시작을 하면은 이제 다른 주들로도 번져나가고 그러면은 연방정부 단의 전략적 비축도 더 가속화가 붙지 않을까.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데 반대로 그럼 수요가 늘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받아주는 데가 없다. 팔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통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너무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선진국들은 사실상 정치적인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요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전 세계 지구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더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 러우 전쟁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옆 나라인 폴란드로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레퓨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 케이스들이 많이 전환되어 내려오는데 피난길에 만나는 ATM기마다 카드 꽂고 인출을 하려고 해도 이미 인출이 안 되는 거죠. 은행들이 문을 다 닫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가는 길에 이제 비트코인을 P2P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군인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라도 좀 비트코인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폴란드로 가져갔더니 비트코인을 이제 그 현지 화폐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끗하고 너무 완벽하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중요도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은 정태적이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춥고 배고픈 곳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갈 곳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20년의 기간을 보신다고 했어요.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면서 2045년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머니온라인에서 홍익기 교수님 모셨을 때도 그분도 노후 자금 지금 사서 20년 뒤에 그걸로 노후 자금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사놔라라고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20년 뒤에 그렇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비트코이너이신 백 대표님 같은 분은 아마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교육 활동을 하고 싶어요. 사실상 경제적 자유, 뭐 부를 이뤄서 뭐 파이어족으로 뭐 일찍 은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긴 합니다만 모든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 아니겠습니까? 다들 빨리 돈 벌고 빨리 은퇴하고 싶고 그다음에 금융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거.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관심이 많듯이 사실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그냥 빨리 돈 버는 알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밈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가 됐든 좋으니까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지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백만장자가 되어서 은퇴하는 그런 방법에 사람들이 관심이 잘 안 가집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잘 모르는 곳이 너무나도 세상이 많다. 그래서 저는 진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면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학 교수가 됐던 아니면은 뭐 학원 강사가 됐던 그냥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던 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번 돈이 있을 테니까 그냥 그 모아놓은 비트코인 쓰면서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뭐 가능하면은 학원이나 학교 같은 것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익명의 기부자가 엘존테라고 하는 마을에다가 몇억 단위의 비트코인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프라고 하는 학교 비슷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금융교육, 비트코인 기반의 금융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그게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귀에 들어가서 이제 법정화폐 도입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이런 물결에 저도 좀 동참하고 싶고,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비트코인 관련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2010년에 비트코인을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셔서 이미 큰 부자가 되셨는데 15년 후에 예,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 쓰면서 이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하고 계신 분들의 뒤를 저도 밟고 싶습니다. 더 오를 건데 쓰기 아까우시겠네요. 아니에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걱정 없나요? 그때쯤 되면? 아니요, 저는 이제 돈은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써야 옵니다. 예, 이건 제 지론인데, 돈을 안 쓰고 이렇게 갖고만 있으면 오히려 저한테 더 멀어지고요. 제가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결국 내가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쓴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복이 저한테 돈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놀란 게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그 용어로 불장이 왔을 때도 안 파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지금 쭉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실 분 같아요. 네, 저는 비트코인을 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우리가 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사모으진 않잖아요. 그냥 버는 거지. 그리고 어떤 생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마진으로 예금이라는 걸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도 그냥 똑같은 겁니다. 모아 나가다가 내가 그냥 쓸 일이 생기면 현금으로 바꿔서 쓰면 되는 문제지, 어떤 특정 뭐 시기나 아니면은 수익률을 보고서는 계획을 세우고 팔지 않는다. 이게 비트코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큰 도움이 됐고요. 마지막 질문은 국내 상황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계좌를 허용하긴 했는데 그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허용을 했다. 비트코인이 국경과는 좀 무관한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 국내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면 허용해야 되는데 전면 허용해도 이미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이 바쁜데, 그것도 점차 이렇게 뭐 비영리 재단부터 해서 뭐 수사기관 이렇게 한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은 3,500개 적격 투자 등급의 법인만 열어주겠다.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건 또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연말에 막 오르고 2026년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3,500개 기관 법인한테 열어줬던, 그래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살 건데 이 수익률이 급감하고 손실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늘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봐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요. 어떤 여론의 문매나 뭐 이런 네.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위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 그러면은 또 3,500개라는 그 가두리 양식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치 거래소 5개로 가두리 양식 치고 그들만 다 호의호식 독과점 형성하고 뭐 그중에서도 업비트긴 하지만 그렇게 했듯이 또 비트코인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인도 거기 3,500개에서 앞으로 한 4년, 5년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문을 못 열어주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이잖아요. 뭐 어떤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도 더 순위가 낮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경제 규모 11위의 대국인데, 경제 대국인데 금융은 그렇게 국가가 잡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민간에게 활짝 열어주고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자생적으로 치료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빨리 그냥 활짝 문을 열어주고 법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공부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백 대표님 채널을 참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 채널 팔로우 해주시면은 그래도 비트코인 코린이는 벗어나실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머니올라는 투자에 조언만 하는 거 아시죠? 아는 만큼 투자하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욕을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